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혼다 스포츠 시빅입니다. 봄이 한창인데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벚꽃 밑으로 혼다 스포츠 시빅을 세워봤습니다. 어떻게 좀 어울리나요? 1년 중 가장 좋은 시절이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혼다 스포츠 시빅 어코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시한 스포츠 라인이죠. 두 번째로 출시한 스포츠 모델입니다. 1.5 직분사 터보 엔진에 무단 변속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해서 177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혼다 센싱을 장착을 하고 있죠. 더 안전해졌고 다루기도 편해졌습니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한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차 시빅 스포츠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디자인 잠깐 보시죠. 북미 최상위 트림인 투어링 트림을 국내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전용 사양들을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프론트 그릴에 솔리드 윙 그리고 블랙 컬러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고 18인치 블랙톤 알로이 휠을 사용을 했습니다. 트렁크에도 블랙 트렁크 스포일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다운포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블랙 컬러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강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두 개의 배기 파이프, 즉 듀얼 리그조스트 파이프를 적용을 해서 좀 더 고성능의 이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인테리어는 블랙톤으로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센터페이시에 7인치 모니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모니터 먼저 볼까요? 버튼을 누르면 여러가지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디오, 차량 정보, 트립 컴퓨터, 시계 배경, 트립 컴퓨터 볼까요? 현재 주행 평균 연비, 트립의 이력. 이전 첫 번째는 764km를 달렸고요. 평균 연비는 9.9km당 9.9km 나왔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13.8km인데요. 평균 연비에 비해서 평균 연비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죠. 시승차이기 때문에 거친 주행 환경을 좀 고려해서 이 연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란 지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즈프리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계, 전화, 오디오, 정보,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후진을 할 때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후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방향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표시가 돼서 주차할 때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후방 시야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바로 밑에 모습까지 앵글을 달리해 가면서 차를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코미터 화면 배경색을 자주 보라. 블루 그린, 레드, 앰버 이렇게 모니터의 배경 컬러를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터치 스크린이고요. 터치에 대한 반응도 제법 빠른 편입니다. 변속 레버는 이 차 무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일자형 변속 레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 밑으로 한 단 더 내리면 스포츠 모드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변속 레버를 통해서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에코 버튼이 따로 있어서요,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 버튼은 따로 없지만 D일 때 노멀, 그리고 한 단 내리면 스포츠, 그리고 D에서 에코 버튼을 활성화하면 에코 모드, 이렇게 주행 모드를 각각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보죠. 계기판을 보면 터보 작동하는 부분, 그리고 엔진 오일, 음악, 핸드폰, 그리고 마일, 킬로미터, 단위 변화 등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트림미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연비도 체크를 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오른쪽에는 혼다 센싱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와 있고요. 왼쪽에는 오디오 버튼들이 들어와 있죠. 음성 명령은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전화 걸기 정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 연동이 가능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아주 타이트한데요.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죠. 하나, 둘, 딱 2회전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조향 기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 차체가 크지 않죠. 차체에 어울리는 아주 타이트한 조향 기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어서 핸들을 쥔 채로 수동 변속까지 가능합니다. 지붕에는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죠. 주행 중에 차창을 열어서 좀 더 시원한 개방감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지붕 틈새는 좀 벌어져 있고요. 재질의 단면들이 날카롭게 마무리되어 있어서요. 좀 이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차의 차급에 비해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이런 나름의 어떤 그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포인트도 될 테고요. 아이쿠, 글로브 박스는 아주 덜컹하고 열립니다. 아무런 조금 이 부분 좀 부드럽게 열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덜컹하고 열리는데요. 열다가 놀라겠습니다. 실내 공간 구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기자기 요모조모 쓰임새 있게 실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센터페시아에서 센터 콘솔로 이어지는 이 공간이 상당히 입체적이고 쓰임새 있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 핸드폰을 놓아둘 수가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이 밑으로 이렇게 선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센터페시아 뒤쪽으로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역시 아기자기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덮개를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서 덮을 수도 있고 좀 개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가 있는데요. 뒤쪽 컵홀더는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작은 소품 정도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갤럭시 탭 정도, 혹은 아이패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콘솔은 이렇게 용량이 크고요.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앞에 제가 앉았던 그대로 시트를 두고 뒤로 왔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머리 위로는 주먹을 세워서는 빡빡하고요. 주먹 가로로 하나, 그러니까 주먹 반 개 정도 머리 위로 여유가 있습니다. 원 버튼으로 내려가지 않네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닫힙니다. 도어 트림에 이제 은색 크롬 라인을 포인트로 두고 있고요. 열선 시트가 없나 했더니 가운데 열선 시트 버튼이 가운데 있죠. 로우와 하이 2단계로 적용 가능한 열선 시트가 뒷좌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따로 없고요. 이 말고는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가 이렇다 할 게 없어 보입니다. 좀 뒷좌석은 역시 편의 장비가 빈약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차피 이 차 준중형 세단이라고 봐야 되죠. 차급에 비해선 그렇게 뒷좌석에 많은 편의 장비가 필요한 차는 아니다 싶군요. 자, 암레스트는 좀 푹신한데 좀 낮습니다. 기대기에는 암레스트가 좀 낮게 세팅되어 있어서 팔걸이 기대는 용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냥 컵홀더 2개의 컵홀더 있는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으로 가시죠. 자,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일하기 싫을 만큼 땡땡이 치고 싶은 날씨인데요. 잠깐 코스 이탈 했다가 오겠습니다. 코스 이탈, 너무 날씨가 좋아서 잠깐 시승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꽃구경 잠깐 하고 가시죠. 과천 서울랜드 주변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코너링도 잠깐 느껴보고요. 자, 벚꽃들이 화창하게 피었고요. 이야, 꽃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코너를 좀 강하게 돌아보죠.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그냥 핸들을 준 채로 시프트 다운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발음이 좀 셉니다. 제가 지금 이 치과 치료 중이라서요. 발음이 좀 새도 양해 바랍니다. 힘 좋네요. 177마력. 뭐 이렇게 넘치는 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준중형, 그러니까 차급이 작은 차급에 비해서는 충분히 넉넉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하다 말고 꼭 구경하는 재미 쏠쏠하죠. 하지만 그래도 일은 일이죠.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화창한 봄날 이 벚꽃 터널을 드라이브하는 기분, 1년 중 이맘때나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자, 와인딩, 굽이 와인딩이 이어지는 코너인데요. 아주 재미있게 코너링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앞바퀴 굴림인데요. 차체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하면 그렇게 무리 없이 재미있게 코너링을, 와인딩 코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직접 확인했고요. 자, 이제 꽃놀이 끝. 일하죠.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글라스 하나 새로 장만했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썼다가 욕 많이 먹었던 그 선글라스죠. 아들 친구 녀석이 공군 제대하면서 친구 아버지 유튜브 하시는데 소품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갖다 줬네요.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 준이야. 잘 쓸게. 자, 1.5 터보 엔진의 CVT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고 있죠. 177마력의 힘을 냅니다. 배기량에 비해서는 1.5 엔진인데 177마력까지 힘을 뽑아낸다라는 얘기죠. 힘의 효율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컨트롤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달려보죠. 자, 크루즈 컨트롤 100에 세팅을 해봅니다. 시속 100km.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자, RPM 약 3000 정도 마크하고 있죠. 스포츠 모드여서 그렇습니다. 자, 뒤에 놓는다면 쭉 떨어져서 올라가도 2000에 못 미칩니다. 약 1800, 1700, 1800 정도. 떨어질 땐 1600까지도 떨어지는데요. CVT죠. 무단 변속기입니다. 그만큼 어떤 변속의 충격이 없고 변속하는 동안에 힘의 로스도 없는 거죠. 동력 전달 과정에서 동력이 사라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시속 100에서의 RPM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엔진의 효율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5 엔진인데도 시속 100에서 2000 RPM이 못 미칩니다. RPM이 1600에서 1800 구간을 마크하는데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 더욱 그렇죠. 그만큼 엔진 배기량이 작아지면 엔진 내전수를 더 끌어올려 줘야 시속 100km 정도를 여유있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는 그렇게 엔진 내전수를 높이지 않고도 1500cc 터보 엔진이지만 그렇게 엔진 내전수를 높이지 않고도 시속 100km를 커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벨트 풀리로 동력을 전달하는 무단 변속기지만 수동 변속에 대응합니다. 수동 변속을 하게 되면 7단에 대응을 하는 거죠. 7, 6, 5, 4, 3, 3단 4800까지 대응을 하는 거죠. 물렸다가 서서히 이제 RPM을 낮춰줍니다. 다시 변속 레버를 S로 내리면 보다 스포티하게 차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일단 올라가죠. RPM이 올라가면서 엔진 사운드가 좀 더 귀를 자극하고 가속 반응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데요. 바람이 좀 부나요.
속도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떤 그 고속주행에서의 바람 소리, 어떤 차급에 비해서 이 차의 차급을 고려한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면의 충격, 노면의 굴곡을 부드럽게 타고 넘고 있고요. 고급 세단처럼 정교하게 이 노면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무난하고 합리적으로 노면 충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받아들이고 또 적당히 맞부딪히고요. 일상 주행 영역 안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혼다 센싱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혼다 센싱인데요. 차로를 읽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스스로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여 갑니다. 앞차를 따라서 또는 정속 주행을 하면서 스티어링 리콰이어드, 핸들을 잡아라 라는 메시지가 좀 나타나는 주기가 빠르고요. 손을 그래서 오래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자, 제가 자꾸 스티어링 휠을 잡는 건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떠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죠. 자, 이 정도 잘 이제 왼쪽 오른쪽 코너를 돌아 나가는 길을 잘 유지를 하면서 조향에 개입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조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속 90, 95 정도의 속도에서 조향에 잘 부드럽고 유연하게 개입을 하면서 상당히 부드럽게 조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혼다 센싱 상당히 완성도 높게 이 차에 이식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혼다 센싱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혼다 센싱 결국 차세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에이다스,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혼다식 이름입니다. 자동 감응식 정속 주행 장치, 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저속 추종 장치, LSF, 차선 유지 보조, 엘카스, 차선 이탈 경감 시스템, 그리고 추돌 경감 제동에까지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오토 하이빔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시스템, 첨단 주행 보조 장치들이 적용이 돼서 결국은 차가 안전해졌습니다. 차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전자가 놓치는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잘 메꿔준다 라는 얘기죠. 브레이킹 포인트, 조향 포인트들을 운전자가 만에 하나 놓친다면 차가 보완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더 예방안전 차원에서 안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차를 다루기가 편해졌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내가 뭔가를 놓친다고 해도 차가 개입해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죠. 자, 속도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해요.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바람 소리도 제법 커집니다. 속도를 아주 빠르게 올리게 되면 바람 소리가 일단 커지고요. 차체의 흔들림도 조금 증폭되는 느낌이 커집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자, 일정 속도까지는 잘 끌어올리는데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 진입을 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한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급의 한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극한적인 속도, 그 직전의 속도까지는 잘 달려줍니다.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내고요. 자잘하게 전해져 오는 노면의 충격들을 적절히 걷어내고 적절히 받아주면서 아주 딱 안정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충분히 차를 주행의 즐거움을 느끼고 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동작을 보이면서 고속주행까지 이어가는 거죠. 이제 에코 모드 상태에서는 위에 계기판 위로 파란 라인이 생기죠. 그리고 가속을 이어가면 이제 흰 라인으로 변합니다.
결국 그 계기판 상단에 초록색 라인이 형성되도록 운전을 한다면 경제적인 운전을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컬러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 자, 아무래도 노면에서 자잘하게 들어오는 노면 소음, 그리고 바람의 소리 어느 정도 들립니다. 완전히 조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자, 계기판에는 터보 작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터보가 작동하는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보여줍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기대 이상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계기판에 이런 경고가 뜨죠. 브레이크를 밟아라 라는 얘기죠. 우회전 차로 변경 신호, 우회전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오른쪽 뒤편 시야가 모니터로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에 비춰주죠. 레인워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고도 후방 시야를 사각지대 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결국 사이드 미러를 이제는 없애도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카메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요. 과거에는 차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차의 사이드 미러, 거울로 된 거울을, 백미러를 장착을 해야 하도록 강제를 했는데, 이제는 굳이 사이드 미러가 아니어도 카메라를 통해서 충분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사이드 미러는 법적으로 이제 반드시 달아야 되는 장비로 남아 있죠. 하여튼 이런 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빨리 가는데 사회적인 제도, 법 제도의 부분은 그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레인워치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세대 에이스 바디를 적용을 하고 있죠. 충돌 안전성이 뛰어난 그런 차세대 바디입니다. 안전에 좀 더 포커싱을 둔 그런 차체라고 보면 될 테고요. 그만큼 차체 안전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네요. 조향비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짝만 돌려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요. 일반 자동차의 유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향을 한다고 해도 애누리 없습니다. 얄짤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락투락 조향비 2.0회전의 그런 그 조향 반응이란 거죠. 아주 이론짜리 끝전 하나까지 알뜰하게 계산하는 그런 똑순이 같은 반응입니다. 적어도 조향에 있어서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네요. 코너링, 와인딩 로드에서 좀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겠다 싶은데요. 코너링과 와인딩 코스로 넘어가시죠. 턴. 속도가 꽤 올라가는데요. 잘 돌아나갑니다. 차가 기우는 느낌도 없고요. 타이어가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타이어 빈명 소리가 살짝 들렸죠. 타이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차체 균형을 많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코너를 잘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코너링 자세 제어 장치의 힘이 컸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타이어와 서스펜션도 코너에서 제법 강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타이어는 그립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서스펜션은 차체가 많이 기울지 않도록 잘 지탱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인딩 로드로 건너가 보죠.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약간 오버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소리가 실제 속도보다 엔진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 지금 힘쓰고 있어, 약간 오버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조향, 스티어링을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차체는 충분히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말이죠. 좀 더 다이나믹한 조향의 느낌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코너를 타고 나가네요. 진입, 탈출, 오차 없이 운전자의 의도대로 잘 돌아 나갑니다. 운전자의 생각을 잘 따라와 준다라는 얘기죠. 타이어의 그립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는데요, 그립을 잃지 않고 노면을 꽉 물고 가는 그런 느낌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코너에서 제법 큰 매력을 발산하는데요, 직선로에서보다 코너에서 더 많은 매력을 보여주는 차입니다. 177마력의 힘이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차를 잘 백업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을 꺼내 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구나 배기량을 감안해야죠. 비록 터보를 장착했다고는 하지만 1.5 엔진에서 177마력의 아주 고출력을 뽑아내고 있다는 점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주행에서 차체의 흔들림 내지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극한적인 고속에서는 차체가 조금 불안감이 증폭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 전까지 일반적인 아주 극한적인 고속주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주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주행 테스트 여기서 정리를 하죠. 단도직입입니다. 변속 레버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일자형 레버여서 그런데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은 불가능합니다. 일자형 레버여서 밑으로 내려야 되죠. 스포츠 모드를 택하기 위해서는 레버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레버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텝트로닉 혹은 팁트로닉 방식의 변속 레버를 혼다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또 하나,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가 같이 활성화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변속 레버가 스포츠 모드로 내려올 때는 에코 모드는 적용되지 않도록 에코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로직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코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속 페달은 없고요, 끝까지 밋밋하게 밟힙니다. 자, 무단 변속기의 변속감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데이터 한번 보죠. 비디오 V박스에서 기록한 데이터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읽고 있고요. 모두 4차례 제로백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4차 시기 이렇게 4번 테스트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8.85초가 나왔네요. 기록이 제일 좋습니다. 126m를 달려서 시속 100km를 주파를 했고요. 중력 가속도죠. 0.31 G 값이 0.31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9초 2초가 나왔고요. 125m 주행거리는 더 짧은 구간에서 시속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9.28 나왔고요. 네 번째는 9.84인데 현저하게 늦죠. 가장 현저하게 이제 평균값에서 현저하게 이탈한 이 값은 버리도록 하죠. 그러면 평균이 9.5초가 나오고요. G값이 0.31 정도 나옵니다. 127m 정도 달려서 시속 100을 주파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장 좋은 기록은 8.85초입니다. 네, 이제 서울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연비 테스트 할 순서죠. 연비 테스트는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에서 강남 교대역까지 가는 55km 구간에서 연비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계기판을 리셋을 하고요. 에버리지 퓨얼, 그리고 오늘 뭐 에어컨을 지금까지는 살짝 켜고 왔는데요, 에어컨을 끄고 달려도 괜찮은 날씨여서 에어컨을 끄고 달리겠습니다. 뒤에서 에코 모드를 활성화 시켰고요. 이제 아주 차분하게 연비 운전을 하면서 교대역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달려가는 그 길입니다. 자유로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 교대역 가는 코스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가속 구간에서 좀 더 본의 아니게
좀 더 연료 소비를 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은 제가 직접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3.8입니다 1.5의 터보 엔진 치고는 괜찮은 연비인 듯 싶은데요, 실제 주행 구간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연비를 보이는 것 같고요. 아주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할 때 어느 정도 연비를 만날 수 있을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다뤘을 때 어느 정도의 연비를 만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게 이번 연비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토스탑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요, 오토스탑 기능이 없습니다. 내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 없죠. 에어컨 껐고 D모드에서 에코모드 활성화 시켰고요. 에어컨 공조 다 껐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최종 연비 어느 정도 나올지 기대를 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온도 19도,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쭉 달려왔는데요, 갑자기 교통체증이 나는데요. 그동안 전혀 교통체증하고는 상관없는 구간인데요, 갑자기 차들이 막힙니다. 앞에 사고가 났나, 공사 중이던가 사고가 났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뭐 복불복입니다. 시빅 스포츠에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비가 뚝뚝 떨어지죠. 22.3까지 올라갔다가 몇 미터 사이에 21.9까지 뒷걸음질 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 더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역시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에게는 이런 교통체증 구간이 쥐약이죠. 연비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교통체증입니다. 자, 가보죠. 아유, 체증이 너무 심한데요. 연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외기온도 22도까지 올랐네요. 아이고, 이제 뭐 곧 여름이겠는데요. 덥습니다. 뭐 시빅 스포츠의 연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날씨에 에어컨 부득이하게 틀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 낮은 단계로 해서 약 19.5도, 20도 정도로. 시빅 스포츠에는 좀 미안하지만 저도 살아야 되겠기에 에어컨은 가장 낮은 1단계로 틀었습니다. 시빅 스포츠에는 최악의 조건이 되는 거죠. 지독한 체증에 더운 날씨, 연비는 이제 20m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비 테스트 중에 최악의 조건을 만나지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공인복합 연비가 13.8이기 때문에요, 공인복합 연비에 비하면 훨씬 우수한 연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일산 이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면서 연비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22.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6.6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체증 구간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연비를 많이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6.6에서 다시 이제 시작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연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교통체증이 무서운 게 이렇게 차 한 대만 놓고 보면 큰 게 아니죠. 22km의 연비를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5, 6km 정도의 연비를 손해본 겁니다. 리터당 5, 6km 정도 더 갈 수 있는 연료를 손해를 본 거죠. 차 한 대당 5km라고 치면 저 구간을 지나오는 저 많은 차들, 수많은 차들이 5km씩 합치면 어마무시한 숫자가 되겠죠. 그 비용으로 따지면 교통체증이 앗아가는 이런 기회비용, 사회적 손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 실감을 할 수가 있겠죠. 교통체증은 곧 그만큼 사회적 손실입니다. 체증 구간이 좀 더 길었으면 연비 테스트를 포기할까 싶었는데, 그 전에 체증이 풀려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네, 이제 김포대교 지났고 행주대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비 17.5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3.8인데요
4.8 뭐 공인복합 연비보다 2-3km 정도 더 좋은 연비 그래도 기록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자,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체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조금 더 연비를 회복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0 이상은 체크를 해야 도심주행에서 까먹는 연비를 만회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에 올라서는데요. 18.2까지 연비가 회복됐습니다. 이제 18.3으로 회복됐고요. 또 체증입니다. 올림픽대로 올라서서 좀 달리나 했는데 다시 마곡대교 인근에서 체증에 걸렸네요. 18.7까지 연비는 회복됐는데 또 연비 까먹고 달리겠습니다. 자, 혼다 시빅 스포츠 연비운은 없네요. 교통체증 구간을 피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연비 결과를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서행하면 바깥 열기가 실내로 더 들어오죠. 23도, 외기 온도는 23도. 조금 더운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어컨을 최저 수준으로 다시 틀어 봅니다. 다행히 체증을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곧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빠져나갈 순간입니다. 노량대교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고요. 자, 연비 18.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체증 구간에서 많이 떨어졌던 연비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내 구간에 접어들면 이보다 더 나빠지겠죠.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빅 스포츠에는 최악의 상황인 듯 합니다. 연비에 뭐 어느 하나 도와주는 요소들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6km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공인복합 연비 13.8보다 훨씬 우수한 연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구간도 평소에는 조금 막히는 구간인데 다행히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도심 구간 통과하겠습니다. 다행히 시내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와, 누가 시내에 차가 없다 그랬나요? 차들이 또 장사진입니다. 야, 오늘 뭐 벚꽃 철이어서 나들이 객들이 많은 건가요? 가는 곳마다 차들이 많네요. 자, 이제 18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7.9. 17선에서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교통체증 때문에 평균 속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체증 구간에서 연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고요. 지금 실주행 연비 17.8 기록하고 있는데 목적지 교대역에 다다르면 약 16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가보죠. 아이고, 가는 데마다 차들이 아주 어마무시하네요. 자, 오르막 연비에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오르막 이제 올라갑니다. 오늘은 끝까지 교통체증이 이어지네요. 아이고, 차들 이 장사진 선거 보십시오. 보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자, 골목길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꼼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석대로 최악의 상황 있는 그대로 측정해 보죠.
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교대역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다음 신호에서 멈추면 이제 연비 체크하도록 하죠. 네, 교대역이고요. 9번 출구 앞에 신호대기로 이제 멈췄습니다. 연비 17.0 기록했습니다. 악전고투했는데요. 그래도 선방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인복합연비 13.8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한, 훨씬 더 우수한 연비 실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교통체증 구간을 뚫고 기록한 연비여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다 시빅 스포츠 실주행 연비 17.0 기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혼다 시빅 스포츠 시승을 했습니다. 운전자의 의도에 잘 따라오는 충직한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잘 반응을 해줬고요. 177마력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혼다 센싱이 더해지면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죠. 더 편리해졌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차가 좀 더 똑똑해졌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판매 가격이 3,290만 원입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가격에 혼다 센싱이 탑재된 시빅 스포츠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유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테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차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해졌습니다.